반갑습니다. 여러분 구강입니다. 오늘까지 내용이 여러분들 대단원 2단원까지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10강부터가 이제 대단원 3단원입니다. 그래서 학습지도 제가 지금 9강까지 올려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 보면서 이번 강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은 여러분들 개념적인 내용이 좀 적어서 조금 가볍게 빨리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대사성 질환인데 옆에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빵을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죠, 그죠? 그 아저씨가 여기 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만, 당뇨, 대사증후군, 고혈압, 이상지혈증 뭐 이런 단어들이 오늘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일일 총대사량이라는 것을 한번 정의하고요. 그 다음 대사성 질환의 정의, 종류 조금 살펴보고 이 대사성 질환의 예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일일 총대사량인데 여러분들 요거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일일 총대사량이 뭐냐 하면 밑에 있는 하위 항목을 다 더한 겁니다. 자, 뭐뭐 있죠? 기초대사량, 그지? 그 다음에 활동대사량, 마지막에 줄여서 쓸게요.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 요 세 가지 항목을 다 더한 개념이 일일 총대사량 혹은 일일 총에너지 소비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섭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양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기초대사량은 뭔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숨만 쉬고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 숨만 쉬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내 몸에서 내 세포나 조직이나 기관들이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대사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해요. 기초대사량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젊을수록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활동대사량.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기초대사량 이외에 내가 활동을 해서 쓰는 에너지 양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뭐 굉장히 많이 걷거나 뛰면 이 활동대사량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소화기 할 때 했지만 여러분들이 음식을 섭취하면 이 음식이 소화기관을 지나면서 다 분해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세포호흡에 쓰이기 위해서 이제 재료로 공급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이것들을 뭐라 그래야 될까? 다시 이제 세포호흡에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소모되는 양을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이죠.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대사성 질환의 정의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영양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그러니까 영양을 좀 부족하게 섭취하는 것은 대사성 질환하고는 관련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양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혹은 운동 부족 약간 느낌이 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 적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말 들어봤죠? 성인병.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는 게 대사성 질환하고 매치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비만,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혈증. 여러분들 고지혈증이란 말 들어보셨죠?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상지혈증이 좀 더 큰 개념인데 심혈관계 질환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사성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약간 좀 메인이 되는 것은 약간 비만이에요. 왜냐면 비만이 오면 다른 것들이 좀 대부분 다 따라오거든요. 대사성 질환 정의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사증후군인데요. 여러분들 요 두 가지 개념을 좀 구분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들 중간고사에서 서술형 평가할 때 대사성 질환, 대사증후군을 좀 헷갈려서 적어가지고 틀렸던, 선생님이 틀리게 채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대사성 질환은 방금 얘기했듯이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들을 묶어서 대사성 질환이라고 부르고 대사증후군은 이러한 대사성 질환이 하나만 나타나진 않아요, 보통.
내가 비만이면, 예를 들어 내가 사실 실제로 좀 비만이긴 하지만, 내가 비만이면 고혈압, 뭐 이상지혈증이 같이 막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사성 질환이 한 사람한테서 동시에 나타나는 이런 경향을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자, 대사증후군은 밑에 있는 항목이 뭐 혈당이라든지 허리둘레, 혈압,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이러한 기준들이 그 3개 이상인가 이렇게 충족이 되면 대사증후군으로 판명합니다. 여기 지금 단위는 다 빠져 있는데 이거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혈당이나 허리둘레나 혈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높으면 안 좋은 거지, 그치? 높으면 대사증후군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면 HDL 콜레스테롤 하는 거는 낮으면 오히려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HDL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적으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뒤에 가서 이제 대사성 질환의 종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만. 이거 이제 메인이니까 제일 먼저 나옵니다. 비만. 비만은 이제 체지방이 과다하게 쌓인 상태를 비만이라고 하죠. 그 지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체지방은 크게 두 가지,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 이렇게 구분하는데, 피하지방은 말 그대로 피하, 피부하, 피부 밑에 쌓인 지방들. 주로 이제 탄수화물이 여러분들 많이 섭취하면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전환돼서 저장이 돼요. 그때 피하지방으로 많이 저장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똥배. 밑에 안 보이죠? 똥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장지방. 내장지방은 그 포화지방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포화지방을 막 기름기 있는 것들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쉽게 말하면 내장이 쌓이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복강이라 그래서 배 안의 공간에 장기들 사이에 어떤 그런 지방이 쌓이는 것들, 그런 걸 내장지방이라고 하고, 둘 다 안 좋지만 여러분들 뭐 1대1로 본다면 내장지방이 훨씬 위험해요. 이렇게 장기들의 어떤 손상이나 기능에 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비만은 이렇게 넘어가고, 여러분 당뇨병은 선생님이 빨간색을 쳤습니다. 이유는요, 3단원의 호르몬 파트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이자라는 내분비 기관에서 만들어져서 간이나 근육 주로, 뭐 다른 데도 일합니다. 그런 데서 주로 일하는 호르몬인데, 얘가 이제 당뇨병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혈당이 높아서 포도당의 일부가 오줌으로 배출되는 질환. 그래서 당뇨야, 이름이. 얘들아, 뇨가 뭐야? 뇨, 오줌이야. 이뇨작용 이런 말 쓰지, 그죠? 뇨가 오줌이고 당은, 그러니까 오줌 속에 당이 있는 게 당뇨병이야.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정상인들은 오줌 속에 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검진할 때 소변검사 하죠? 그 소변검사에서 그 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보거든요. 됐습니까? 포도당의 일부가 오줌으로 배출되는 질환이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나 초콜릿 좀 많이 먹었는데, 오늘 나 탄산음료 너무 많이 먹었는데, 어떡하지? 당뇨병 아니야? 아닙니다. 항상성 유지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좀 이렇게 초콜릿 먹고 당 많이 섭취했다고 오줌에서 당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성 유지가 다 됩니다, 우리 몸에서. 되는데, 당뇨병 이제 환자들은 이게 안 돼요. 굳이 초콜릿 많이 안 먹어도 오줌 속에서 당이 검출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인슐린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공복혈당이 126mg per 데시리터 이상인 경우를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활동을 좀 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일단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학습지에 보면 이거 채우는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해서 적어 보세요. 당뇨병은 크게 제1형과 제2형으로 나뉘는데 1형은 좀 선천적인 거고 2형은 좀 후천적인 겁니다. 그래서 대사성 질환과 관련이 많은 거는 2형이에요. 여기까지 힌트 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조사해가지고 학습지를 채워서 나중에 과제할 때 꼭 찍으세요. 쌤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혈압, 이제 혈압이 높은 거죠. 말 그대로. 혈압이 높은 거고. 정상인은 보통 120에서 80 정도 얘기하고, 요 앞에 있는 게 이제 수축기 혈압, 뒤에 있는 게 이완기 혈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혈압 측정 원리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었나요? 그거를 아마 정확하게 나오긴 나오지 싶은데,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혈압을 측정할 때 여러분들 이 동맥을 굉장히 꽉 조아가지고 그 혈관을 일시적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살짝 풀면서 첫 번째 소리, 그 혈류음이 들릴 때가 수축기혈압.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소리가 완전히 안 들릴 때가 이완기혈압 얘기하는데, 요 수축기 이완이다. 아무튼 요 그 수치가 140에서 90 요거 이상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의 갭이 크면 그 이제 뭐 동맥경화처럼 이렇게 혈관에 굉장히 찌꺼기 많이 끼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이상지혈증. 보시면 혈액 속의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은 많으면 안 좋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얘는 좋은 거거든요. 얘는 오히려 다른 콜레스테롤들을 막 분해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는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이상지혈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하는 게 이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은 그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또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콜레스테롤이 이제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인데,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이제 지질. 그러니까 그냥 다 쉽게 얘기하면 내 혈관 속에 기름기가 많다 이런 거예요. 이상지혈증이란 말은 내가 식습관이 별로 안 좋아서 혈관 속에 찌꺼기, 기름기가 많이 차 있는 그런 질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심혈관, 심장이나 혈관의 이제 질환이죠. 동맥경화, 말 그대로 동맥이 막히는 거예요. 동맥이 이제 아까 이상지혈증 얘기했던 저런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찌꺼기들이 많이 쌓여서 막히는, 그리고 이제 탄력성도 떨어지고 막 좀 경화니까 약간 이렇게 좀 굳는다는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동맥의 어떤 탄력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막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는. 그리고 협심증은 그 심장에 있는 동맥,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그 심장 동맥에 찌꺼기들이 막 껴서 이렇게 혈관벽이 좁아져 가지고 심장이 통증이 느끼는 게 협심증이고요. 심근경색은 이제 이건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관상동맥에 막 혈전이 생겨요. 그러니까 피딱지, 피덩어리가 막 생겨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심장 세포들이 혈액을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아가 ATP 만들어서 이제 세포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썩는 거예요. 심장 세포가 괴사하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여러분 혈액순환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우리가 앞에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유기적 작용을 세포과 연관지었잖아요. 피가 안 통하면요. 세포가 주변에 있는 혈관으로부터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포를 할 수가 없고 세포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뇌졸중. 이런 거는 뭐 뇌출혈, 뇌경색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대사성 질환의 예방.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균형 잡힌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적절한 체중 유지하고 단백질도 섭취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2016년 그때 이제 뭐 결혼 생활하고 또 뭐 금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또 환경적 요인들 때문에 그 한 해에 한 20kg 정도 찐 것 같아요. 선생님이 2015년, 16년 한 두 해에 걸쳐서 한 23kg 정도 쪘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저의 어떤 이런 패턴이 무너진 요인은 운동 부족과 식습관, 물론 이게 다긴 한데, 그래서 굉장히 야식을 많이 했어요. 야식을 많이 하고, 또 그게 약간 습관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좀 잘 못 참고 있는데, 야식과 운동 부족, 요게 좀 주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운동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쌤 기초대사량 얘기했지만, 근력을 키워야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니까 그 비만의 예방이 되겠죠. 그래서 뭐 헬스장 같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막 앉아서 공부하니까 살이 찌거든. 이제 딱 대학교 합격하고 이제 20살 딱 되고 이제 여러분들 수능 치고 이제 헬스장 끊고 막 헬스 가면 유산소랑 근력 같이 시켜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시킵니다. 운동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금연, 뭐 알코올 섭취 줄이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하고 해당이 없겠죠? 없어야 됩니다. 혹시나 있는 친구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수면, 수면은 뭐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죠. 스트레스 관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만의 어떤 건강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을 좀 마련하는 게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 이게 운동하고 매치되면 더 좋겠죠. 선생님 최근에 요즘 다시 이제 조금씩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운동하고 연관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다른 사람들하고 뭐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혹은 뭐 배드민턴 친다든지 뭐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지만 이런 운동을 하면서 내 스트레스까지 해소되면 일석이조잖아, 그치? 아니면 뭐 사람마다 또 성향이 다르니까 뭐 산책을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좀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 있는 게 좋아요. 예전에 선생님처럼 야식하고 막 폭식하고 맥주 마시고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면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건강한 방법들. 게임은 제가 봤을 때 게임은 스트레스 해소에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아. 그리고 눈도 필요하고 별로 그렇게 정말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정말 그냥 그 정도 아니고 매일 뭐 몇 시간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지금 학창 시절 여러분들 뭐 입시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돌파구들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어떤 삶을 유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굉장히 좀 라이트하죠? 라이트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들은 좀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들 우리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가지는 가치 중에 어떻게 보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감히 말해야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이번에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개념들을 또 익히는 게 좋지만 이번 파트만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10강 그리고 이제 3단원 이제 정말 메인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거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좀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개학 하는 날까지 온라인 학습에 여러분 차질 없이 잘 수행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봐요.